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 테드 강연까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병원에서 환자 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환위기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추운 겨울에 떠는 것을 보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엘리트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그 당시에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2년 전서부터 이 환율이 2000대 1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환율은 800대 1 정도 됐습니다. 800대.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신문, 라디오 이런 걸 접하면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왜 우리는 뭐가 어떤 물결이 오고 있는지를 왜 모를까? 저는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IMF 끝나고 이 미국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야, 우리 정보 격차가 이렇게 똑같은 활자를 보더라도 정보 격차가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책을 하나 접한 책이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룸버그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의 그 자서전이었는데 모든 정보를 갖다 경제 정보를 거기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제가 경제부처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블룸버그 사이트 아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정광석화처럼 빨리 변하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물결이 오고 있는지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 알아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스라이브 더 나아가서는 서바이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 그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5년도 살기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그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 잡지를 쭉 모아가지고 보면서 가는데 타임즈 카바 스토리에 헬스케어 비즈니스 is 전보 비즈니스란 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그 산업들이 다 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부심이 심했지만은 이 헬스케어 산업은 꾸준하게 연간 한 7, 8%로 다 쭉 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다른 제조업은 굉장히 취약해도 이 헬스케어 산업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우리들의 그 생을 바꾸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나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저는 그래서 이 신문의 주식시장 값이 뭐 막 이렇게 지수가 막 2000대 뭐 2100대를 갖다 뭐 돌파한다고 해도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떨어질 거니까. 왜? 이 인구 구조가 전 세계 특히 그 경제 선진국이라는 그 OECD 국가가 다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 10년, 20년 전에 그런 그 이 호황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이 제조업들이 이제 중국, 베트남 이렇게 디벨로핑 컨트리로 다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이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어떤 자에게 스킬 또는 적응력 이런 걸 기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SK 그 임원들 그 아카데미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SK통신도 반드시 언젠가는 헬스케어 산업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라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KT에 가서도 제가 부장급 이상만 분당 본점에서 그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두 회사가 전부 다 헬스케어 산업 한다고 그러죠. 왜? 그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 20, 30년 후가 되면은 GDP의 한 40%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나올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에이징 피플, 그러니까 나이, 이 고령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니드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 갖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강, 질병 그런 치료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도 또는 기업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또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갖다가 가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를 갖다가 드라이빙하는 그런 키포스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그런 에이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가 되면 일본, 중국, 특히 그 중국이 더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 차이나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한 6년 뒤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제의 그 다이나믹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5년, 10년 또 여기 대학생 또 중고등학생도 있지만은 자신이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20, 3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거를 반드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강조하는 것이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 이것이 앞으로 그 클린턴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임파워링 시키고 번성시킬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이 세 가지가 녹아 들어가게 만들 것 같으면 반드시 리인벤트 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와이어드라는 잡지를 봤습니다. 그 와이어드라는 잡지에 보면은 미국 전체 대학 졸업생들의 그 커리어를 쭉 한번 추적한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인문사회계통 전공한 사람들의 한 거의 90%가 한 4만 불에서 한 6, 7만 불 사이에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엔지니어링, 즉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도 그런 미래에 자기가 과연 그런 스킬, 지식, 테크놀로지가 그 시대에 미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것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IMF 후에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서비스 산업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9%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59%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의 서비스 산업을 더 성장시킬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선진국의 20년 전의 통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서비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는 거죠. 그 분야가 바로 의료 서비스 또는 교육 서비스 또는 각종 그 이 지식을 이용한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산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쪽으로 다 배분되는 자원이라는 것은 20% 미만이고 사실은 대다수의 테크놀로지, 그런 엔지니어링, 그런 파마슈티컬, 각종 그 사이언스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는 그런 클러스터링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 의료 산업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컨버전스를 만들어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가 아까 그 밍글링 타임에 그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 또는 뭐 음악 하시는 분, 뭐 영화 하시는 분 전부 다 이 헬스케어하고 같이 또는 메디슨하고 같이 의학하고 접목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는 다 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TV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메디컬 드라마죠. 왜? 의료 현장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휴먼 스토리가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료 산업에 관심 가지는 것은 자신의 미래는 물론 그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새로운 모멘텀을 갖다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몇 년 전에 그 비즈니스 위크에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그래프는 제조업의 그 종사자 수는 꼭 우리가 평창에 그런 그 썰매장처럼 감소하고, 그죠? 이 까만 그래프는 보건산업, 의료산업에서 늘어나는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라는 건 뭡니까? 지금보다 월급이 올라가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늘리려면은 의료산업 클러스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또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2008년도 그 재정위기 때도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일자리가 줄었는데 늘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로 텍사스인데 그 분석해 보니까 달라스, 휴스턴 전부 다 헬스케어 산업, 교육 산업, 에너지 산업 이런 것이 있는 곳은 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 텍사스 쪽으로 이사하는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이 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최근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지난 20세기의 의학은 경험에 의한 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의학은 완전히 아주 극한 과학과 그런 기술과 이런 것이 접목되는 융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깜짝 놀라야 하는 전부 다 의료하고 관련된 뉴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관 배비라든가 또는 줄기세포 전부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게 전부 다 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의사,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같이 힘을 합치니까 신의 그런 코드를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료 현장은 의사만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슬라이드는 제넨텍이라는 회사입니다. 76년도에 처음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산호세에 있죠. 이거는 이 건물 하나에 그런 과학자들이 일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만드는 바이오 신약은 그 g당 가치가 억대를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누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걸 할 때는 무게당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자동차 파운드당 부가가치가 $250라고 합니다. 근데 제약산업 그는 파운드당 가치가 $25,000. 바이오 신약은 $250,000. 그러니까 이건 금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고 다이아몬드에 맞먹는 그런 부가가치. 그러니까 현대판 그런 연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선진국은 그런 쪽으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 바꿔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 보면은 그런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 글로벌 스케일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국민소득을 올리면서 주위 나라가 얕볼 수 없는 그런 강소 대국으로 다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바이오나 의학이나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되겠다. 이 놀라운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 리테일 그런 큰 월마트 전부 다 이 바이오나 의료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글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유전자 테스트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보내면 $99만 내면은 그 사람의 그런 유전적 소인이라든가 또는 조상이 아프리카 피가 섞여 있는지 유럽 피가 섞여 있는지 에이시안 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런 그 조상의 그런 어떤 연관성을 분석해주고 여기서 한 $150 더 내면은 당신의 그 선조가 어느 동네에서 살다가 이주했다 이런 것까지도 핀포인트 주로 한 2km 반경 내에서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전부 다 그런 제놈 인포메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이 사진은 이게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텍사스. 텍사스는 원래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케미칼 또는 그런 이 정유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석유 위기가 2번 오면서 굉장히 그 경제가 컬랩스 됐습니다. 그걸 다시 일으킨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의료 단지를 만들어서 극복했습니다. 이거는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고 그러는데 대학병원급이 한 30개가 모여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 의료 산업이 그 시 경제의 한 30%를 점유하고
오히려 정유회사나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산업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송도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벤처가 한 500개쯤 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 바이오텍 벤처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코스닥 기업 1, 2위를 다투는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황무지 갯벌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그 제넨텍 그 회사를 디자인하고 건축하는 회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바이오 드럭 회사들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 7, 80년대를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경인공업지대가 이렇게 하이테크 단지로 바뀌면은 우리가 진짜 5만 불, 6만 불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의료 산업 중에서도 제일 이 임팩트가 그런 큰 기술이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죽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장기 조직이 노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젊은 사람처럼 활기찬 조직으로 재생시키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게 사는 것이 대책이 없는 경제적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의료 기술에는 많은 그런 그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이 엔지니어링 새로운 엔지니어링 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강해지는 더 오래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좋은 선순환으로 가져오려면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노화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또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리스트 병원의 그런 이 사람 줄기세포나 조직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장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병원은 그런 방광암이 걸렸던 환자한테 그 사람에서 채취한 세포로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이식한 그런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는 도마뱀도 자기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재생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못할까?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는 한 27가지의 인체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차병원에서도 지난 5월 달에 이 판교에다가 연구소를 크게 만들면서 이 웨이크 포리스트 팀하고 같이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공학 엔지니어, 새로운 잡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 중에 한 절반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나마 여러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자신이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은 사후정 세대가 다시 자기한테도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사이언스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에 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산업 기술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낼 기술 중에 이런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모든 그런 소재의 그런 성격을 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성격을 갖는 그런 소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로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속으로도 우주선 같은 걸 보내서 우리가 질병 치료한다든가 혈관에 낀 여러 가지 노폐물을 갖다 제거한다든가 또는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게 이 물리학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 보면은 많은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병원에서 그 카운트 해보니까 한
가지 이상의 그런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즉 뭐냐?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곳이 병원이다. 그래서 이 병원에는 많은 직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디지털 또는 IT 테크놀로지 발전하면서 의료의 전달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를 우리가 정보 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한 80조에서 한 100조 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숫자의 미생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행동, 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전기신호 전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정보 전달 체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우주에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나사에서 쓰는 우주 개발 그런 개발비의 몇십 배를 이 인체 연구에 쓰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챔피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가가치는 다른 자동차나 이런 데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많은, 또 병원한테서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IBM이나 이런 큰 회사의 서버들을 갖다 병원에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정보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그 슈퍼컴퓨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잡이나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메인 잡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예민한 또는 사소한 그런 예민한 변화도 우리가 감지해야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료사고 날정마다 의사들의 그런 어떤 데이터 그런 드리븐 데이터에 의한 그런 의료 서비스 이런 스킬이 좀 더 길러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우리 인구의 한 75% 이상이 전부 다 이 모바일 이런 셀룰러 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모을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의료 쪽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헬스케어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환자하고 대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종 그런 이 미디어 또는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은 그런 어떤 치료 효과를 높이거나 환자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는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를 이 드라이브하는 세 가지 그 중요한 팩터를 든다면은 그런 모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에 다 아마 직관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지식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햄머 박사는 이분은 그 하버드에서 그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전공합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투자 모델 개발하다 페이스북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책임자로 일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2007년도에 나와가지고 클라우데라라는 그 빅데이터 분석 툴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고 최근에는 병원 데이터 센터에 가서 분석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이야기를 전자신문에다가 왜 산호세의 천재들이 뉴욕으로 가고 있는가의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이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이런 그 중요한 일에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쓰는 것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은 단순히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죠. 제약, 바이오 그런 때문에 뭐 여행, 관광 전부 다 비행기 산업 전부 다 이 전후방 비즈니스가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 발전시킬 때는 의료 산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글로벌 스케일로 키우느냐 여기에 아마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후배 의사들한테 젊은 의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의학이 아픈 사람만을 위한 학문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마음 또는 이런 건강을 최적화해서 우리가 어떤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 의료 또는 그 의학이 크게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새로운 이런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나오면서 더 가속도를 낼 거고, 우리가 이런 분야에 다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시애틀의 그 시스템 바이올로지 그런 그 프레지던트로 있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모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다 자동화된 겁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 분석, 뭐 유전자 분석 다 이분이 만든 기술 때문에.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이 칼텍에서 엔지니어 공부를 같이 해서 이 모든 그 이 바이오 그런 연구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의학은 병이 걸려서 들어온 것을 치료하는 데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우리 몸에 그 50개가 넘는 장기의 상태를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의학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런 바이오벤처 회사로 산업화되고 그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거죠. 그런 혁신에 앞장서는 그런 주가 그 캘리포니아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데서 떠나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많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바일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뽑아내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로 연결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같은 몸의 이상 상태를 갖다가 미리미리 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휴대폰 가지고도 우리 제일 중요한 심장까지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많은 그 중요한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뭐 돌아가셨다는데 이런 것이 잘 활용되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앱에서도 많은 종류의 앱들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건강 관련 또는 메디컬 관련 앱이 7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새로운 비즈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창조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7, 8년 전에 만든 비디오 클립입니다. 이거 조깅 하면서 이분은 이제 그 당뇨가 있는데 이 뛰면서 그 몸의 상태가 와이어리스로 주치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또 병원에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 하스피탈 이런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테이블, 트레이 전부 다 이 그런 그 와이어리스 그런 퍼베이시브 컴퓨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의료 서비스는 이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가상 공간에서도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그 세컨 라이프에 어느 병원이 있길래 들어갔더니 리셉션 하는 분이 와서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딱 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안내하는 대로.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는 가상 공간, 오프라인 다 같이 믹스돼서 심레스로 연결되는 그런 완벽한 서비스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런 것이 다 그 단계마다 다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10년, 20년 또는 가깝게는 뭐 5년 이런 새로운 기회에 자신이 어떻게 적응할지 또는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찬스를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적어도 3가지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미래 사회를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거로 마치겠고,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 페이스북에 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친구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지식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